제가 처음에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컴퓨터 이제 특강을 했어요.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방학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그 프로그램 그 특강을 제가 다 받았어요.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투자론을 했죠. 증권 투자론 전공. 국제금융 재무를 했는데 이제 그냥 국제금융 재무나 투자론이나 다 같은 이제 같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전공을 했는데 당연히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게 이제 286, 386 막 나올 때예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썼던 것이 이제 이제 386 그 당시에는 386이 가장 최첨단 최상위급 메모리가 이제 이제 1메가를 넘네 만에 하는 그 당시예요. 1메가예요? 2메가 그거 아니고 2메가 그거 아니고 근데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은 통계 이제 그 당시에는 통계 이제 패키지로 이제 SPSS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SPSS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SAS라는 것들이 이제 또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시계열 모델에서 이제 그 박스 젠킨스 모델 해가지고 아리마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포트란으로 직접 다 짜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286, 386이 이제 OS가 도스였죠. 도스였는데 도스에서 제가 인터페이스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스 화면에서 막 이렇게 입력을 해서 처리하고 도스 화면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한 이제 프로였어요. 프로그램에. 근데 왜 그걸 했냐면 전공이 증권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대박의 꿈을 가지고 아니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3박자를 갖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밖에 없었어요. 3박자가 뭐냐면 첫째 투자 이론이나 경제학적인 이론에 정통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에 정통하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3박자를 갖춘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유학 가서 후지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대형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인데, 일본에서도 그런 3박자를 갖춘 전문가가 없어서, 제가 후지츠라는 회사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컨설팅을 했어요. 후지츠라는 회사가 은행들에게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를 팔아야 되는데, 기계만 달랑갖다 팔면 이제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계는 다 만들어서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이제 넣어서 막 낑겨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87년에서 93년이니까 유학을 갔으니까 거의 이제 90년 전후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재수해서 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한 81년, 82년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은행들의 이제 Asset Liability Management 프로그램에서 ALM 모델이라고 해요. 자산 부채 위험 관리 모델이라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프로그램 파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그때도, 이제 MBA에 가서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초창기에, 그 당시가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한 5년 정도, 5년 이상은 못한다. 뭐, 이제 그런 그 근거 없는 말들이 막 돌아서 5년 이상 못하는데 5년 안에 딱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평생 놀고 먹는다. 그게 이제 그 황당한 이제 그 소문처럼 돌아서 이제 막 그 좀, 그 했던 그런 때예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이제 대학원 때 이제 그런 걸 그 전공을 하고 이제 그 유학 가기 이제 군대 가기 전부터 이제 직접 그런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덱스 펀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인덱스 펀드 프로그램 모델을 그때 제가 처음 만들어서 그 당시 증권 회사들한테 가서 실제로 그때 뭐 386 그 일본 일제 도시바 그걸 내가 일본 유학 가가지고 그 장학금 받은 돈 가지고 그때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노트북도 아니었어요. 랩탑이라고 그랬어요. 무게가 7kg이 되는데 그걸 제가 샀어요. 그게 그 랩탑이 그 당시에 이제 486이에요. 486 이러고 메모리가 4메가예요. 처음 나왔을 때 일본에서도 그때 일본 돈으로 제가 한 120만 엔을 주고 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8엔, 1원에 8원, 한 8원 정도 했으니까. 되게 한 1,000만 원 정도 했죠. 그때 그걸 공항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걸렸어요. 고가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세 내라고, 세금 내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윈도우지만은 그때는 이제 IBM이 MS 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IBM이 PS2라는 멀티 윈도우 최대 10개까지 윈도우가 열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IBM이 만들어 놨는데 요 랩탑에 4메가짜리 랩탑에 도스하고 이제 이게 그 듀얼 모드라 그래가지고 도스를 좀 부팅할 때 도스를 선택하면 도스로 들어가고 아니고 이렇게 PS2로 들어가면 이제 도스가 아니라 PS2가 떠서 최대 화면이 10개까지 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거 이제 그 10개가 다 뜨면은 뭐 그 한 반나절 걸려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뭐 국내 최대 증권사들이나 큰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만든 그런 그 인덱스 펀드나 이런 투자 모델들을 가서 보여주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사장이 그 가장 큰 증권회사 사장이 이거 그때 3억 원에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재벌그룹의 증권사였죠. 지금 망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도 그 재벌그룹의 증권사 사장이 1억 원 이상을 결제를 못했습니다. 회장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1억 원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회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보고를 했더니 회장님 말, 야 임마, 그거 니네들 못 만들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니네들은 석박사 데리고 다니면서 뭐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안 되면은 그때 다시 이게 뭐 기계라면은 뭐 만져보기라도 하고 이게 감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3억 원짜리인지 아닌지. 근데 그냥 무슨 이상한 그 랩탑인가 이상한 그 PC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걸 3억 원이라니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예, 뭐 거의 뭐 그런 때죠. 88년, 89년 이 무렵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걸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거 팔렸으면 제가 지금 그 길로 접어들었을 거예요. 그게 팔렸으면. 그러니까 뭐 안철수 씨 정도까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경제 시평 보시잖아요. 경제 시평 보시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첫째는 그 엄청난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돼서 하여튼 그 수미일관 논리적으로 하여튼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런 보고서를 접하기가 힘들죠, 사실.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이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그 효과죠. 왜냐하면 그때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알고리즘을 먼저 그렸어요.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시작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번 에러 나면은 이게 처리하는 것도 그게 성능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못해요. 못하는데 그걸 이제 무리해가지고 막 처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PC가 저절로 부서져 버려요. 고장나고. 부서져 버려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성능이 최상급이었는데도 1,000만 원짜리 PC를 사가지고 했는데도 매트릭스 처리 계산을 하는데 수학에서 매트릭스 이제 역행렬 계산 같은 걸 하는데 이제 투자 프로그램 만들려면 그런 거 막 엄청나게 계산을 하거든요. 통계 프로그램이나 처리하려면. 그러면은 200 x 200 매트릭스 역행렬을 만드는데 불가능해.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200 하면은 전부 한 4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처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200 종목에 대해서 뭐 시계열로 한 200개 정도 시계열을 놓으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처리하려면은 이걸 이제 쪼개요. 50개, 4개로 쪼개요. 4개로 쪼개가지고 그걸 이제 또 그 수학적으로 이제 그 행렬을 한꺼번에 이제 전환시키지 않고 분할해서 쪼개가지고 다시 합쳐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에러가 나면은 대책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막 이틀이고 3일 앉아있어요. 한번 딱 하면은 밤낮이 가는 줄을 모르고 해요. 원래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폐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탁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딱 제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짜가지고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가 뜨긴 떠요. 뭐 어떤 건데 그걸 이제 또 찾아가면서 뭐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먼저 딱 짜가지고 에러가 난다라면은 그 부분을 다시 추적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조사하면 금방 잡아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근데 알고리즘 자체는 절대로 틀리면은 반드시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에 딱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물론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뭐 분석 철학 이제 공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그 논리력이나 이런 걸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철학이라든지 사회철학이라든지 법철학이라든지 교육철학을 제가 전공은 경영대를 나왔지만 수업은 그런 과목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글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쓰더라도 본능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쓸 때에도 보고서를 아예 쓸 때에도 대강의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이나 논점을 명확하게 하고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거기와 관련된 그걸 이제 방증하거나 입증하거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들을 이게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조사를, 검사를 하죠. 거의 99%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보고서를 한 달에 한 편 쓸까 말까 해도 이렇게 쓰기도 어려운 그런 보고서를 그 매일같이 써내는지 그 이해하기 힘든 게 좀 뭐 이렇게 저게 사람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저희 시평이나 저희 연구소 보고서는 전문가일수록 그 진가를 알아요. 정말로 전문가일수록 그 경제 분야에 또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일수록 이 저희 연구소의 시평이나 보고서 자료가 얼마나 내공이 있고 얼마나 그 대단한가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몇 번 계속 접하다 보면 저희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대가한테 부딪히면은요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함부로 가서 그냥 얼굴도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희 그 연구소 자료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일수록 그 진가를 알고 또 이렇게 접하면 접할수록 그 저희의 그 뭐라 그럴까요? 힘을 알죠. 힘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공부방 모임에 이상할 만큼 그런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이 와서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희 연구소의 시평이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껴서 아마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동반자로서 해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저도 젊었을 때 엄청나게 일확천금의 돈을 좀 벌어보자. 막 한때는 보였어요, 그게. 진짜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은퇴해가지고 적으면 돈을 이제 부모님한테 꼬드겨가지고 표현이 그런데 제가 이거 불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초반에는 엄청 벌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하고 그냥 유학을 갔어요. 저쪽에서 장학금 준다 그러니까 얼른 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막 해놓고 갔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지면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인풋, 뭐죠? 예?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게 뭐죠? 예? 그렇죠. 데이터. 아니, 주식 투자 모델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무슨 주가 데이터라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장 종목, 코스피 상장 종목 몇 종목이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없나요? 지금 코스피 상장이 한 1000종목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0종목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가격 데이터 하며 무슨 그 거래량 데이터 하며 또 해당 기업의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아니면 관련된 정보하며 그것만 있나요? 무슨 거시 경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금융 정책이나 무슨 정책 뭐 아니면 뭔 그 GDP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 온갖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야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로는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혼자 저절로 있고 아무 프로그램 갖다 놓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딱 일관되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맞물려서.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돈을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 딱 해보니까 막 돼요. 됐어요. 근데 이제 맡겨놓고 가다 보니까는 이게 올스톱 돼버린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또 이제 유학 가다 보니까 가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그쪽에서 또 뭐 이렇게 또 해야 되고 해서 그 후로 거의 이제 망가졌죠. 그냥 맡겨놓고 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망가졌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90년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젠가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의 오나 재산 관리를 맡아달라고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스카우트 하려고 했죠. 그런 게 있었어요. 게. 물론 계기는 조금 이렇게 달랐지만, 유학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 제가 박사학위를 못 받았거든요. 일본 유학 가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이제 아는 선배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쪽에 제의가 이제 그거였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제가 그런 그 투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뭔지는 몰라도 내 돈을, 내 재산을 엄청나게 안전하게 불려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스카우트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후로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외국 일본계 회사에서도 이제 만 5년 동안, 온갖 각종 그 기록을 제조하면서 5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연구소를 시작을 했죠. 네. 지나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벌써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심심풀이로 왼쪽에 있는 오른쪽 그냥 이렇게 꺼내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로 그 1년 365일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의 거의 모든 그 하루 일과가 거의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저의 하루의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둔해요. 둔한데 말할 수 없이 노력합니다. 정말로 제가 노력하는 걸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시평이든 보고서든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왜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하는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궁금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고 의문을 갖지 않으면 그거 제가 무슨 조사거나 연구하고 싶은 어떤 그 자극도 안 생겨나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호기심을 가져요. 제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뭐 지금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 주춤하고 있다. 저거 지금 왜 그렇지?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지? 라고 먼저 제가 의문을 가져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000포인트 넘어갔던 것이 다시 9,500포인트대까지 주르륵 밀렸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 올라가서 뭐 3,000포인트, 5,000포인트 떠들더니 그냥 또 2,000포인트 밑으로 밀렸다. 저거 왜 그럴까? 라는 그 의문을 제가 먼저 갖고 그 의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죠. 온갖 자료들을 찾아서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 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 뭐 하다못해 FRB라든지 뭐 버냉키 의장이 됐든 뭐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됐든 일본은행 총재가 됐든 아니면 뭐 개똥이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어떤 논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지금도 논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평 자료를 보시면 결코 이게 그냥 즉흥적이고 단발적으로 나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7, 8페이지, 한 8, 9페이지 정도 분량의 자료 안에는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응축된 고민과 조사와 연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훈련을 몇십 년 동안 훈련이 되어 온 거죠. 그런 게 이미 이제 체주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게 이거 또 해야 되나, 스트레스네 뭐네 하고 내가 그냥 막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아는 체는 해야 되겠고 막 이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고민이나 호기심에서부터 저도 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와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거다. 했을 것 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나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머릿속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제가 원래 메모하는 습관이 없는데 그냥 포인트가 되는 것만 몇 단어씩을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자리에 가보면은 PC나 어디든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그런 간단한 메모들이 항상 연필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PC 안에 파일 속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머리 한 구석에 이렇게 놔두고 있죠. 놔두고 있다가 계속 조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이제 인사이트가 떠오르죠. 이제 어떤 통찰이 탁 생겨나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것이 딱 완성이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하죠. 근데 그렇게 쭉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외국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온갖 기록을 만들면서 외국 컨설팅 회사에 있으면서 온갖 기록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중에 외국 컨설팅 회사 다닌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어떤 외환위기 때부터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온 사람이 혹시 주위에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통해서 그런 거 들어본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록이죠. 없어요. 그 다음에 90년대 외국 회사 다니면서 벌써 저는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90년대 억대 연봉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억대 연봉 상상도 못했죠. 거의 유일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자면은 상당히 한이 없는데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젊었을 때 그런 프로그램도 막 하고 투자 모델도 만들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외국 회사 다니면서 억대 연봉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스로 한국을 대표하는 두뇌 기관으로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연구소를 세워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제 개인이 어떤 일신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명예나 출세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가라고
지금 뭐 전에도 몇 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도 공부방에서 이미 말할 수 없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그런 그 욕심이나 탐욕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 동인이냐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영상을 보셨지만 좀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래서 또 사업화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뭐 그런 마지막 부분 인터뷰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얼핏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런 건 좋지요. 정말로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그 획기적인 어떤 그 도전이나 어떤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사람의 어떤 삶에 또는 경제 전체에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또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면은 좋죠.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트윗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엉망진창으로 이야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이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물가 폭등이다 뭐다 경기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계부채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어려운 것들이 내가 또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벌고 하는 것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삶마저도 제대로 추스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결국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까도 이제 발제에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2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제도죠. 틀이죠, 하나에. 물론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와서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그 제도로 바뀌어져 가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그 시행착오나 혼란 속에서도 계속 지속되어 왔죠.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부작용과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에 필적하는 또는 그 이상의 좋은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어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좋은 점은 계속 확대 발전시켜가고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그걸 찾아내서 왜 그런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했는가를 규명하고 그걸 어떻게 쓰든지 최소화하고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의 원인들을 제가 쭉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사람에 기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기계적이에요. 그냥 가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행위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자본이라는 게 상품이나 서비스, 산업자본만, 물건만 만드는데 기계 공장 세우는 게만이 자본이 아니고 금융자본, 또 자본이잖아요. 유통자본도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상품이나 서비스도 자본이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그 투자,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어떤 이제 그 자본주의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 이제 기계 대량 생산이 시작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하면은 마치 그 상품 생산과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의 그 선진 국가들의 그 산업 그 부가가치 산출 생산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서비스 산업 비중이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제가 더 발전하고 선진화돼 가면 갈수록 또 사람의 삶이 좀 더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서비스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염두에 둔 초기 단계의 어떤 그 산업 자본의 좀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나 폐해들을 지금도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막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 그 속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도전 정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죠. 도전 정신과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건 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가족을 봐보세요. 가족 간에 신뢰나 신이나 A가 없으면 가족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상호 존중과 신뢰와 가족 간에도 도덕성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 다음에 이웃이 형성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죠. 그 상호 존중해주고 신뢰라는 건 뭐죠? 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가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죠. 필요 조건이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필연적으로 도덕성을 갖추고 내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그 탐욕으로 막 했다라고 하면은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 망했죠, 지금까지? 200년 그렇게 넘게 그 정도면은 망했어도 한참 망했어야 되잖아요. 탐욕으로 넘쳐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저희 카페 포럼에 보니까 여러분이 뭐 로스차일드가 유택의 독일인 로스차일드 금융 뭐 그룹 해가지고 뭐 관련해서 막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로스차일드가가 저는 뭐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가장 그 음모론이 많이 엮여 있는 데 같아요. 로스차일드가 주로 이제 투자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이렇게 펀드들이에요. 로스차일드가의 전체 작년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운용 자산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모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 같은 시티은행이 쪼그라들었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조 단위입니다. 자산 규모가 조 달러 단위예요. 시티은행이 쪼그라들어서도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로스차일드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예? 예? 얼마?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막 떠들어 버려요, 그냥.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파행을 겪어온 걸 보면, 그 30년대 대공황도
그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니까 어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본 틀조차도 제대로 못 갖춘 때죠. 왜냐면 그런 인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적인 오류도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행을 외환위기는 왜 발생했죠?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내적 모순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모순이 폭발해서 생겨난 겁니까? 한국의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뭐 때문에 생겨났죠? 정책 실패죠? 몇 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과 이른바 그 기득권 계층들의 무지와 무능과 부도덕함이 이렇게 초래한 그 결과물이죠. 한국의 자본주의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가려면은 그런 사람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먼저 물갈이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이나 모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그 문제의 원인자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그 형태로 거기에 사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정책이나 노력, 도덕성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꾸로 어떻게 하면은 그냥 갑자기 뭐 저 선거한다라고 하면 그냥 없던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적이라고 하고 등 돌리고 했던 사람들이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하면 너 나한테 뭐 어떤 거 챙겨줄래?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먹는다 이거예요. 해먹는다. 해먹는다라면 뭘 해먹나요? 누구한테 해먹나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해먹는 거예요. 해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해먹어서 그걸 당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먹거나 나라를 엉터리로 엉망으로 이렇게 경영을 한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물갈이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죠.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복지를 강화해야 돼. 지금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복지, 지금 내일 선거하는데 새누리당도 복지, 언제 새누리당이 복지했냐 이거 나와. 환장하게. 그래도 이거 얼마나 이게 사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뭐 정부 관료다, 뭐다 하고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뭐 어떻게 저쩌고 하고 막 떠들고 그래서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다, 산부 일반이다. 그러면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이런 데는 기회가 없었냐 이거죠. 하다못해 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나마 뭔가 변명이라도 할 거리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뭐 했냐 이겁니다. 말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한미 FTA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이라고 그냥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로 이렇게 망국적인 이 나라를 말아먹을 한미 FTA 협정을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거 했잖아요. 나라를 말아먹고 망국적인 그런 협정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성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명박 씨하고 다를 게 뭐죠? 이명박 씨가 선거 공약으로 막 질렀어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대통령 해먹으려고 쏟아냈어요. 나 세종시 찬성합니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세종시 다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가 정말로 나라를 말아먹을 망국적인 협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하고 뭐 대표하고 국무총리하고 한 사람들이 직접 그걸 추진한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망국적인 그런 협정인지도 모르고 그걸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뻔뻔하게 부끄럼도 이렇게 없이 내가 그냥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했습니다. 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한번 또 해먹어야 되거든. 근데 뭐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막 대낮에나 막 한테 반대하니까는 거기다가 숟가락은 얹어야 되겠고 이런 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한편에서 떠드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막 떠들어요. 저거. 그래서 서구적인 어떤 사회주의 경제로 가야 된다. 복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것도 뭐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도 살아오면서 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되게 자기가 어떤 그 외부로부터 이렇게 얻은 지식과 선험적인 어떤 그 영감과 또 실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경험입니다. 자기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되게 경험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또 자꾸 길어지고 옆뒤로 새는데 이게 좀 고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네 민주통합당이네 진보통합당이네 이런 데 기존 정치권을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앵무새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은 지금까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조차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말할 수 없이 힘들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대학생들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출산 문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고령해가지고 은퇴해서 노후 생활 문제, 온갖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양산을 해냈다 이거예요. 양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을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까지의 변화 끝으로 내몰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해 한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그것이 지금의 국민들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의 어떤 내적인 모순보다도 이것이 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든 유럽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서구 선진국가들의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그로부터 많은 반성과 어떤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외환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고통을 받았죠. 지금도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나무나라의 일처럼 아까 이제 그리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생각을 해보면 그건 나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니까 죽든 말든 상관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와서 한국에서는 대통령 하겠다라고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떠들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한다고 설치고 합리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못 느낀다 이거예요. 남의 아픔을 못 느끼는데
어찌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서 자기가 직접 뭐 체험하고 못하고 해보고, 내가 조금 이제 나는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뭐 해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이렇게 문제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취약한 데부터 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점점 이제 핵심부로 중앙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선거를 하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일 투표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놈을 찍어야 될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자기의 장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대표 국가를 나를 대신해서, 내 가족을 대신해서 경영을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그 대리인들을 뽑는데 어느 놈을 뽑아야 될지 고통을 받고 이렇게 힘들면서 이렇게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최악이나 차악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그 강요를 당하냐 이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바꿀 거냐 이거예요. 그거 옹털이 정말로 새누리당 사찰 있잖아요. 저번 종로공방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 이명박 대통령을 대상 이제 2009년부터 했던가요? 사찰이 2008년부터 했던가요? 2008년인가요?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종로공방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씨로 부르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서성민 님이 저한테 종로공방 끝나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소장님 우리도 사찰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산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한번 연락이 왔었죠. 그 소리를 듣는 제가 까마득하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포럼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느닷없이 일산경찰서의 정보과 형사가 한미 FTA 관련해서 연구소의 입장을 좀 듣고 싶다라고 전화질을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찰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의 정보과 형사가 무슨 한미 FTA를 의견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내일 선거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시계바늘이 지금 20년, 30년 거꾸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국민의 민생의 삶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최악이냐 차악이냐 해가지고 민주 대 반민주라고 몰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너 반민주적인 새누리당 찍을래? 그래도 우리 민주한다가 떠드는. 근데 정말로 민주하나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그냥 떠들고 싶은 거 떠들고 표 찍고 싶은 거 표 찍고 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아닙니다. 굶어 죽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범죄가 횡행하죠.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굶으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내가 배가 고파도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민주주의인 겁니다. 다 재주 없습니까?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지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모자란다면 내 탓이지만 이게
그런 사람이 극소수라면 개인 탓이에요. 근데 극소수가 아니고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저놈 사찰한 놈이 이게 반민주주의 독재 세력이다. 저놈을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실현된 겁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굶어 죽는데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틀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른바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는 정치와 경제는 딴 거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떠들어대는 사람은 정치는 자기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고, 경제는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서 나오면 그거 보고 그냥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대학 교수 하나 안 쳐다가 하면 돼. 요따구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냐 이거죠.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거슬러 올라가면 길지만 예컨대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안 해왔습니까? 각 정권마다 온갖 대학 교수다 뭐다 다 데려다가 장관이고 뭐고 다 시켰잖아요. 근데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로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무슨 복지를 강화하는 게 경제 민주주의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나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사람이 다 자긍심이고 자존심이 있죠. 추접하게 내가 국가에 손불리고 다른 사람한테 낸 세금 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살아요? 내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떳떳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고, 그 다음에 도전정신이 생기죠.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거기서부터 진정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엉터리 틀 속에서 나만이라도 살아야 돼. 자기 방어로 스펙 쌓기다 뭐다. 거기서 무슨 도전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이나 창의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기존 틀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다 탈락을 해가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절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상황에 지금 막바지에 몰려있죠. 몰려있죠. 국민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되는데, 그럼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기회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사기꾼이든 민주든 반민이든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서 설친 사람들한테 지난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에 2번씩 기회를 줬는데 그걸 다 말아먹었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개똥이나 소똥이나 홍길동이나 막둥이가 이렇게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내 삶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직접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고 해야 된다 이거. 내가 내 삶을 직접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물갈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물갈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 오시라 이겁니다. 공부방에 오시고 저희 새세대 희망당을 만든 이유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 이겁니다. 정치를. 직접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시라 이겁니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정치 권력은 뭘로 결정되죠? 돈으로 결정됩니까? 아니죠.
권력, 기득권으로 결정됩니까? 아니죠. 뭘로 결정됩니까? 머릿수죠. 투표. 머릿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뭘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오로지 머릿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힘이에요. 또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머릿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방에 오세요.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10년 안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를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평생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팟캐스트 들으신 것도 좋은데 팟캐스트 들으시고 공부방에 직접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저한테 힘 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20대, 30대, 40대, 40대 여러분들이 나와서 직접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자기의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항상 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밀어드릴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또 자식을 키우고 있죠. 제 자식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는 지금의 그 정치권이나 그쪽에서 엉쩡거리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엄청나게 더 뛰어납니다. 재주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무슨 정치 참여에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지난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 틀 속에 자기가 스스로 노예화된 거죠. 그걸 지금 기존 정치권들이 악용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또 그런 세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7년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방송 드라마 해가지고 이명박씨 팍팍 뛰었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 하면은 주가도 5천 가고 그냥 아파트 값도 배로 막 올리고 전부 그냥 아파트만 지어내고 하면은 모두 다 그걸로 부자 되고 국민소득이 4만 달러 가고 온갖 걸 다 질러댔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사기잖아요. 다 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짜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아닌 의사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말기 암 환자한테 당신은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물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론 논란이 비유가 좀 적절치 못한 면도 있는데 이게 말해놓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도 환자거든요. 그 사람한테 결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3개월 후에 죽는다고 그러네? 죽든 살든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한번 살아보겠어. 근데 100살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3개월 뒤에 절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이 아름답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왜 어떻게 죽는 순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비록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알려줘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근데 뭐 비유가 좀 적절치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씨가 그렇게 2007년에 그 또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공약이나 막 이런 걸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했던 이유가 요컨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씨하고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은 그동안에 이른바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500만 명이 기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볼 때 지금 정치권이 산무 일반인의 선택적 복지네 평생 복지네 이렇게 떠드는데 그게 정말로 내 질러대는 똑같아요. 슬로건에 불과하다. 제가 장담컨대 선거하고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미 그 몇 년, 그 공부방 벌써 이렇게 한지는 벌써 5, 6년 되죠.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개적으로 해왔죠. 근데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로 이제 선택의 문제를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30, 40대 자식 세대 젊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의 그 생각에 자기를 가두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저희 공부방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스스로 또는 자식 세대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의 삶과 미래와 어떤 희망을 만드는 그런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항상 자식 세대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주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정의로서의 지속 가능성 2009년에 경제시평의 특집에서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제를 잘 해주신 덕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어떤 사담을 곁들여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정의로서의 지속 가능성.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경제 주체들이 그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지속 가능한 거지 힘들거나 불만스럽거나 할 때는 절대 지속 가능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데 그 만족하고 행복함이라는 것의 조건이 아까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시간적이고 통공간적이고 자연과의 친화 속에서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그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물레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